자, 이번에 읽어볼 사건은 실제 사건인데 필력 지려서 겁나 무서웠던 거 가로 열고 논산 상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논산 상근 사건 때 있었던 그 일을 누가 텍스트로 풀어낸 거거든요. 그 사건을. 근데 되게 1인칭으로 말하듯이 이거를 적어놨어요. 이걸 읽는데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시골 같은 경우는 서울에 비해 후미진 건물들이 많은 관계로 공장으로 쓰이던 건물이나 축사로 쓰이던 건물 또는 짓담한 건물 등 사람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후미진 곳에 있는 건물들도 꽤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소를 옮겨서 대화를 이어나가던 박상병은 김양에게 재차 오늘 같이 있어줄 거냐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김양은 일단 집에는 가야 한다며 말을 바꿔서 대신 내일 짐을 싸서 다시 오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박상병은 다시 김양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그것도 김양이 가장 당황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살해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끔찍하게도 박상병은 성관계 도중 김양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실제 재차 키스를 하는 등 성관계까지 행위를 이어나가다가 관계를 하며 둘 다 흥분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외투에 있던 흉기로 A양을 무자비하게 찌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등을 여러 번 찔린 김양은 몸을 돌려 무자비하게 휘둘러대는 박상병의 칼을 최대한 손으로 막고 발버둥치며 달아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극도의 고통을 못 이긴 김양이 몸부림치며 뼈에 부딪힌 흉기가 부러져 버리자 박상병은 흉기 자체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박상병은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될까 부러진 칼날과 흉기를 찾으며 동시에 주변에 다른 흉기가 될 만한 것이 있나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김양은 피를 흘리며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박상병은 흩어져 있던 자재들 중에서 쇠파이프를 찾아 희죽거리며 박 씨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헐떡이며 죽을 힘을 다해 뛰어보지만 몸도 만신창이인 그녀가 건장한 남자를 따돌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동네 어귀의 팔각정까지 도망간 김양을 박상병은 마치 사냥을 즐기는 사냥꾼처럼 천천히 뒤쫓아가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폭행이 두려웠던 김양은 팔각정 아래로 숨어보지만 잔인한 박상병은 김양을 끌어내어 다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끌어낸 김양을 쇠파이프로 마구 내리친 박상병은 몸 여기저기의 상처로 인해 온통 피범벅이 되고 얼굴 부위는 온통 난타를 당해 알아볼 수조차 없어진 김양을 향해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다가 쓰러진 김양을 내팽개치고는 이번에는 김양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은 코뼈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함몰되고 이빨이 몇 개나 부러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상태의 김양에게 박상병은 비밀번호를 묻고 잠금 장치를 해제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욕을 해대며 휴대전화를 뒤지던 박상병은 전화번호부에 있는 여보라는 이름에 다른 사람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또다시 질투와 증오심에 몸을 떨며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쇠파이프와 주먹으로 김양의 얼굴과 온몸을 난타했다고 합니다. 이때 김양은 정말 온몸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전부 부러지고 파열되었고 그 다음에 박상병은 이런 김양을 그대로 놔둔 채로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기 위해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샤워 후 옷을 갈아입은 박상병은 방 안 침대에 누워 천천히 김양의 핸드백과 휴대폰을 뒤져보던 중 또다시 분노가 폭발합니다. 핸드백 안에서 임신 테스트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광기에 휩싸인 이 악마는 다시 옷을 챙겨 입고 현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현장인 팔각정에 도착한 박상병은 김양이 사라진 것을 알고 주변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결국 휴대폰 불빛으로 팔각정 아래에 숨은 김양을 찾아냅니다. 김양은 온몸이 망가진 처참한 상황에서도 죽을 힘을 다해 천천히 기어서 팔각정 아래로 몸을 숨겼던 것이죠. 박상병은 엄청난 공포에 휩싸인 김양을 보며 희죽거리며 비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 못 찾을 것 같았냐? 그리고는 또다시 온 얼굴이 흉측하게 망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김양에게 다짜고짜 욕을 했다고 합니다. 감히 네가 날 배신하냐면서 말이죠. 결국 죽어가는 김양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합니다. 박상병은 이것이 오히려 김양이 바람핀 것을 인정한 증거라고 말하며
벽돌로 얼굴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눈이 터져 나오고 코뼈가 완전히 가루가 되고 이빨이 다 날아간 김양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양의 목에 난 상처에 부러진 칼날을 박아넣고 발로 밟으며 고통을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에 칼이 박힌 채 헐떡이며 목과 입으로 피를 뿜어내는 김양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김양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몸 안의 피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며 가해자 박 씨는 바로 죽어가는 김양을 희죽거리며 비웃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김양을 향해 끝까지 분노를 표출하던 박 씨는 죽어가는 김양을 놔둔 채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논산 상근 살인 사건이었고요. 이 글이 좀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사건 개요를 적어놓은 파일을 소설 형식으로 직접 옆에서 본 거 마냥 이걸 적어놨잖아요. 이 글을 쓰는 글쓴이가 사페 같기도 하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게 맞나 싶었던 게 이게 너무 사실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묘사를 막 세세하게 해가면서 이 글을 쓴 거를 좀 느끼게 되니까 그게 소름이 좀 끼치고 기분이 나쁘달까? 너무 잔혹합니다. 징역 30년 선고받았다고 하고요. 무기징역을 안 받아 이걸? 왜? 논산 사건이고 가해자 22살, 피해자 18살. 쓰레기네. 이게 뭐 채팅 어플 이런 걸로 꼬셔가지고 그렇게 한 건가? 댓글에 여기 뭐요? 옆에서 보고 적는겨? 그러니까 짜증나는 묘사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이라고 하고요. 아무튼 뭐 잔인했습니다. 논산 상근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볼 이야기는 무당한테 쌍욕 먹은 남자 이야기입니다.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본 무서운 이야기가 좀 짧은 이야기인데 어떤 남자가 몸을 못 가눔, 눈 뒤집히고 그러고 부모가 좋은 약을 써도 별 차도가 없는데 무당을 믿지 않았지만 찌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당집에 감. 무당은 그거 보더니만 오히려 남자에게 쌍욕을 함.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태아령이 붙은 거냐고. 쟤는 보아하니 네 자식 새끼 같은데 책임지지 못할 거면서 애를 죽인 거냐고. 그리고 옆에 작은 개 한 마리 보이는데 그 개는 그 작은 몸으로 널 지키려고 한 거다. 근데 널 지켜주려던 개까지 너가 시끄럽다고 죽였으니 너는 진짜 쓰레기 같아가지고 내가 못 구해주겠다. 지금도 그 개는 죽어서도 널 지키려고 하는데 개와 자식에게 일말의 미안함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대로 죗값 치러라. 이러고 내보냈다고 함. 부모는 청천벽력 같은 말에 사실 확인을 해보니 남자의 전 여친에게 확인을 해보니 낙태를 시킨 게 진짜였고 개가 죽었다고 했던 건 얼마 전에 작은 말티즈 입양했었는데 얘가 사라져서 찾았던 일이 있었다 함. 알고 보니 남자가 짖는다고 죽인 거였고.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 뒤집히고 막 그러니까 무당집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가 말도 안 되는 개짓거리를 한 거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놈은 좀 더 당했어야 되는데 무당이 좀 뭘 해줬을까요? 굿이라도 해줬을까? 이런 놈은 냅둬 버리고 싶네. 구라핑 느낌이라 하시는데 구라핑 느낌의 괴담이 많습니다. 예. 원래 그래요. 괴담은 짖는다고 죽였는데 그런 놈도 지켜주려고 하다니 점점. 강아지가 저놈보다 낫네. 인정합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너무 무섭네요. 아무튼 그 무당한테 쌍욕 먹은 남자 이야기였고,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사촌 동생이 어릴 때 고양이 말을 알아들었었어 라는 괴담입니다. 사촌 동생이 애기였을 때 고양이 말을 알아듣던 후기, 삼촌이랑 외숙모가 오랫동안 키우던 고양이 이름이 후추였는데 사촌 동생이 한 4살 때쯤 얘기야. 그때 자꾸 사촌 동생이 후추 엄마 아빠는 뭐 어디서 뭘 하다가 어떻게 됐고 이런 식으로 뭘 자세하게 말하길래 누가 말해줬냐고 하면 후추가 그랬어 이러는 거야. 근데 약간 확인 불가한 이야기들만 말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런갑다 했거든. 그러다가 사촌 동생이 어느 날 후추가 아야해, 후추 아프대 이런 소리를 했는데 후추는 멀쩡하게 잘 돌아다녀서 삼촌이랑 숙모는 그냥 헛소린가 했대. 근데 이틀째 계속 사촌 동생이 후추가 나한테 자기 아야 한다고 병원 가야 된댔어 이러길래 그냥 혹시나 하고 병원 데려갔더니 신부전증이 있더래.
어? 후추가 노미오라서 그랬는지 여튼 빨리 발견해서 치료도 잘 받고 괜찮아지더라고. 2년 뒤에 후추는 무지개 다리 건넜어. 근데 후추 죽던 날 사촌동생이 고집이란 고집은 다 부리면서 어린이집 안 갈 거라고, 후추가 오늘은 가면 안 된다고 했다고 막 그랬대. 하여간 그 뒤에도 사촌동생이 후추가 꿈에 나와서 다음에 오는 회색 고양이 잘 돌봐달라고 했다고. 우리 회색 고양이 새로 키우자고 그랬었는데 숙모가 후추 때문에 너무 슬퍼하셨어서 이제 다신 고양이 안 키운다고 하시면서 뭔 고양이냐고 싹 무시했는데, 몇 년 전에 회색 애기 길고양이가 숙모 집에 계속 찾아오고 안 가서 지금은 집냥이가 되었다. 그 냥이 이름은 소금이야. 후추가 다시 돌아온 거라고 다들 믿고 있음. 따뜻한 괴담이었네요. 댓글 한번 볼까요? 미스터리한 괴담이 좋다. 귀여우면서 훈훈한 이야기가 좋다. 이렇게 미스터리하면서 훈훈한 이야기는 최고다. 괴담인 줄 알았는데 슬프잖아. 되게 몽글몽글해진달까? 가슴이.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일 수도 있고. 자, 신기한 이야기였고요. 나도 고양이 말 알아듣고 싶다. 바로 강영욱 되는 거죠, 고양이게. 그러면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친구가 자기가 바뀐 것 같대 입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가 있는데 실질적 만남은 유치원 때부터인데 나 30대라 진짜 오래된 이야기야. 근데 말이 친구지 중학교 가고 나서 엄청 어색해졌었거든. 얘 결혼하고 나서야 연락이 된 건데 친구가 어릴 적에 되게 아팠었어. 신장질환인가 아무튼 되게 심각한 거였음. 그래서 얘 하면 기억나는 게 얘네 어머니가 얘가 소변 놓으면 뭐 확인하려고 소변통 항상 들고 다니시던 거랑 뭐 먹을 때마다 성분 하나하나 보고 따지고 그러시던 거. 그때는 이렇게 디저트 문화도 발달 안 되어 있고 애들 케이크라고 해봤자 식용유로 가짜 버터크림 만든 우회 케이크. 뭔지 알 것 같아요. 기름 버터 맛만 나는 케이크. 아무튼 뭐 그런 거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거 크림 하나하나 긁어내서 먹이던 거랑 아무튼 애가 엄청 허약했어. 그런데 애가 너무 활발했어. 너무 활발해가지고 막 뛰어놀다가 몸 안 좋아서 쓰러지고 토하고 그랬음. 그래서 친구 어머니가 나한테 맨날 부탁하고 그래서 내가 얘 졸졸 따라다니면서 도와줬음. 애가 반 남자애들 때문에 다쳤을 때, 다리 부러졌을 때 이 등신 새끼들이 지들 때문에 다친 건데 목발 뺏고 짚고 다니면서 놀리고 악마들이다 진짜. 아무튼 그런 것도 이제 그 새끼들이랑 뭐 싸우고 그랬어. 걔가 나중에 엄마랑 고맙다고 학 같은 거 접어줌. 아무튼 뭐 애가 활발해서 그런 건지 원래 어린이 신장병이 그런 건지 애가 완전히 낫지는 않고 대충 차도만 보이면서 중학생이 됐는데, 그때는 이때처럼,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육관도 그렇게 세련되지가 않아서 국민학교였거든. 아무튼 뭐 체육 선생님들이 애 아픈 거 뭐 근성이면 낫는다 이래가지고 애가 탈수로 쓰러졌음. 신장질환인 애한테 탈수가 얼마나 위험하겠냐고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가서 입원하게 됨. 그것도 바로 신고해준 게 아니라 애가 끙끙 앓는데 혼내다가 다른 선생님이 보고선 신고해줌. 학교 완전 발칵 뒤집혀서 그 체육선생 남자였는데 다른 엄마들까지 와서 저 새끼 죽여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난리가 났었어. 근데 그 선생 계속 학교 다님. 친구 그대로 입원하고 3일인가를 인사불성이었는데 일주일 있다가 학교에 다시 나왔어. 놀랍게도 그 시절엔 뭐 아프다고 학교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됐음. 일주일도 많이 쉬다가 나온 거. 근데 애가 돌아오고 나서 성격이 완전히 뒤바뀐 거야. 원래 엄청 활발하고 말도 많고 운동도 잘해서 아픈 애인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거든. 저 체육선생도 이런 사람 중 하나였어. 돌아온 친구는 말도 없고 비실비실한 데다 뭐 걷는 것도 좀 기운 없이 걷고 그랬음. 그리고 이상했던 게 나나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도 기억을 잘 못하고 좀 그냥 이상했음. 얘가 진짜 바뀐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색해져서 멀어졌어. 그러다가 친구가 결혼하면서 이사를 갔는데 우리 집도 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된 거야. 유치원 때부터 알았으면 부모님끼리도 알잖아. 그래서 부모님끼리 먼저 연락이 되어서 얘기가 나왔는데 친구 어머님이 나한테 학 접어준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머님이 말하시길 너 그때 진짜 착한 애였다. 우리 땡땡이가 그때 너한테 준다고 엄마를 얼마나 닥달하든지. 근데 걔 이제 기억 하나도 못하더라. 걔 내가 어릴 때 크림 다 걷어서 먹인 것도 기억 못하고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못된 년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기서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넘겼는데 부모님끼리 만나게 되셔가지고 결국 쟤랑도 만나게 됨. 당연히 겁나 어색했고 그래도 나이 먹고 만나니까 회피술이 늘어서 그냥 인사하고 얘기 대충 나눌 정도의 사이는 됐는데 친구 어머님이 저 항 얘기를 또 꺼내심. 친구 어머님한테는 되게 강렬한 기억이었나 봐. 근데 친구 어머님이 자꾸 친구더러 너 왜 기억 못해? 뭐 이러셔가지고 나도 엉겁결에 저도 그거 이사 오면서 버렸어요 이러면서 편들어줌. 그랬더니 친구가 나중에 날 불러서 하는 말이 자기는 진짜 나 기억 안 난대. 오, 어릴 때 기억 잘 안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중학교 때부터 좀 그랬잖아. 흐흐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날 모른대. 친구랑 유치원 때 만나서 중학교 때까지면 거의 10년을 같이 지낸 건데 날 모른대. 사진도 많고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난대. 중학교 때 자고 일어나 보니까 병원에 있었대. 자기 신장 질환이 있었다는데 그것도 하나도 모르겠고 원래부터도 안 아팠대. 실제로 친구는 중학교 이후로 신장 질환이 나았어. 어색해지고 나서 그래서 언제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엄마가 지나가듯이 땡땡이 이제 안 아프대. 땡땡이 엄마 엄청 고생했는데 잘 됐다. 이랬던 기억이 있음. 사실 체육선생 안 잘린 게 이것 때문일지도. 애가 안 아프니까. 난 솔직히 이거 생각하기 전까지 애가 진짜 아팠나 보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저 얘기 하자마자 싶은 거야. 나을 수도 있어. 나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한 시점으로 뚝딱 낫는 게 이상하잖아. 아무튼 친구는 자기가 알던 세상이랑 너무 다르고 조금 더 나이 먹어서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 적응을 말하는 거겠지. 어린 시절에 바뀌면 적응이 더 쉬우니까. 물론 나는 지금도 기억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기도 해. 근데 얘가 이렇게 진지하고 내가 알던 애랑 정말 바뀐 느낌이니까. 친구랑은 이젠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이거도 허락받고 올림. 혹시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있나 한데. 그리고 만약 친구가 바뀐 거라면 친구 병은 아직도 안 나은 걸까? 그리고 왜 바뀐 거지? 이쪽 친구? 아무튼 말이 이상한데 이쪽 친구는 생사를 오고 가는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저 친구는 왜? 사람이 아예 바뀌어버렸나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친구가 자기가 바뀐 것 같대 라는 썰이었고요. 채팅창에 그 전에 읽어주신 여동생이 남동생으로 바뀐 썰이 생각나네요. 그죠? 저도 그거 생각났어요.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이걸. 안 좋은 시절을 잊고 싶어서 본인마저 속인 건가? 그러니까 과거에 안 좋은 일들을 겪으면 그걸 좀 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뇌가.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너무 그냥 확 바뀌는데 아예 기억 안 나는 게 신기하네요. 그래도 어릴 적 기억이 몇 개씩은 있기 마련인데.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뭐 기억이 조금씩 나잖아요. 아무튼 뭐 댓글 한번 볼까? 헐 기묘하다. 예전에 그거 생각난다. 자고 일어났더니 몇 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어있던 사람 얘기. 해리성 기억 장애인가? 그것도 있죠. 막 어디 돌아다니다가 눈 떠보니까 이제 기억이 없어. 그래가지고 미아가 된 거죠. 실종자가 되고. 그런 썰도 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친구는 어디 갔을까요? 2018년 글이었고요. 네, 신기합니다. 댓글이 있는데? 아까 그 고등학생으로 바뀐 뭐 그 얘기가 생각나라고 댓글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써주셨어요. 어떤 분이 댓글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헐 나 저기 위에 댓글이 말한 거 기억나. 옛날에 하던 타임머신이란 TV 방송이었던 것 같아. 그분이 30대 중반쯤 되는 남자분이신데 중딩 때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가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대. 초딩이었던 남녀 쌍둥이 동생들은 중딩 교복을 입고 있었고 어안이 벙벙해서 부모님을 찾으니까 부모님이 확 나이가 들어 있었다는 거야. 멍하니 있는데 남동생이 빨리 학교 가자고 재촉하더래. 남동생은 자기가 다니던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분이 다니던 중학교가 같은 재단에 고등학교가 있었대. 그래서 어쨌든 같은 데 있는 학교니까 동생이랑 같이 학교까진 쉽게 간 거야. 근데 동생은 중학교로 가버리고 그분은 고등학교로 들어간 거지. 들어갔는데 당연히 교실도 모르고 반도 모름. 어슬렁대니까 모르는 애가 자기를 부르면서 되게 친한 척하고 그랬다는 것. 그 이후 스토리는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분은 그렇게 중딩에서 고딩되는 2년인가 3년인가 정도 기억이 사라진 채 살아오셨대. 그 고딩 친구들도 완전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친해져야 했고
최면 치료로 기억을 일부 되찾는 게 가능하댔는데 그분이 싫다하셔서 그건 안 했고, 왜 해리성 기억 장애가 발생했을지만 찾아봤는데 그 방송상 추측으론 그 마지막으로 중학생으로 잠들기 전날 그분이 학교에서 반 애들 앞에서 어떤 선생님한테 공부로 크게 망신을 당했던 일이 있었대. 근데 그분이 원래 공부를 되게 잘했던 분이라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다더라고. 해리성 기억 장애는 큰 충격을 받으면 발생할 수 있다더라고. 그래서 방송에선 그게 이유가 아닐까 하고 결론을 내렸었어. 해리성 기억 장애는 모든 사람을 잊는 건 아니고 선택적으로 잊을 수도 있대. 같은 방송인가 다른 방송인가에서 본 건지 모르겠는데 뭔 교통사고인가? 당하고 나서 다른 모든 건 기억하는데 자기 약혼녀에 대한 기억만 정말 거짓말처럼 싹 지워진 남자도 있었어. 응? 자기 약혼녀를 잊고 싶었나? 해리성 기억 장애는 충격받거나 하면 일정 부분 기억만 사라진다. 신기하네요. 여기도 이런 댓글이 있는데, 인간은 기억으로 구성되어서 현재를 이루는 건데 그 최근 부분을 잃는 건 현재의 내 자아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 같음. 옛날의 자아로 리셋하는 건 지금의 나는 잠들러 갔다가 영원히 눈 뜨지 않는 거랑 똑같고 점점점. 약간 그 5억 년 버튼 좀 생각이 나네요. 저도 이제 5억 년 버튼 누르는 거를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왜냐? 지금까지의 내가 사라지잖아. 이 얘기는 좀 다음에 5억 년 버튼 얘기를 나중에 좀 진득하게 해봐요. 아무튼 그 최신의 기억들이 싹 다 사라지면 진짜 죽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자, 여기까지가 친구가 자기가 바뀐 것 같대 라는 실제 경험 괴담이었습니다. 신기하네요. 해리성 기억장애. 정보가 들었다. 뇌는 참 신기함. 그러니까요. 그래서 치매가 참 무서운 듯. 그러니까요. 전 치매가 제일 무서워요. 기억을 잃는 거는 이제 그동안에 그 사람이 없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에 잠 잘 주무시고 이렇게 라이브 계속 보시면서 채팅 치고 그러지 마시고 잠 일찍 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뻥이고요. 네. 계속 있어주세요. 하지만 너무 재밌는걸요. 그렇다면 계속 쳐주셈. 채팅 금지? 아니요, 쳐주세요. 보시는 분들 쳐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선택적 삭제는 부럽다. 쉽지가 않겠죠. 네. 나중에 의학이 발전이 되면 이런 게 가능해질 수도 있겠죠. 한 몇백 년 뒤에 영화처럼 자기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의 기억을 같이 이제 지우러 가는 거죠. 정말 지우시겠습니까? 네. 이 사람 꼴도 보기 싫고 모르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이제 어느 날 마주쳐 보니까 또 마음에 들어서 또 사귀는 그런 시나리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딱 재생이 되네요. 이터널 선샤인. 저 그거 아직도 안 봤어요. 약간 이런 소재라는 것만 알고 이터널 선샤인을 아직 못 봤는데 자, 조만간 봐야지. 조만간 보겠습니다. 자, 다음 괴담입니다. 다음 실제 경험 괴담은 땡땡이 티셔츠라는 겁니다. 20년쯤 전 일이야.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외삼촌네 갈 일이 있어서 우리 가족은 셋이서 차를 타고 삼촌 집으로 가고 있었어.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서 아빠가 퇴근하고 나서 출발하느라 저녁에 가게 되었지. 지름길로 빨리 가려는 생각에 아빠는 논두렁에 난 길로 들어갔어. 사방에 되게 넓게 밭, 논두렁만 있고 가로등 뚜문뚜문 있고 집은 띄엄띄엄 몇 개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어. 약간 수도권 외곽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덜컹거리는 길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아빠가 차를 멈추는 거야. 난 그냥 뒤에서 다마고치 밥 주고 똥 치우느라 좀 지나서야 우리 차가 멈춘 걸 알았는데 다 왔냐고 물어보려고 앞좌석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까 엄마는 표정이 별로 안 좋고 아무 말을 안 하고 아빠는 차 창문을 내리고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랑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야. 그 동네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삼촌밖에 없는데 아직 도착도 못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거야. 그래서 뒷좌석 창문으로 밖을 보니까 사방이 어두컴컴한데 우리는 오렌지빛 가로등 하나만 덜렁 있는 곳에 차를 멈춘 채였고 밖에서 땡땡이 티셔츠를 입은 할아버지가 아빠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 되게 큰 물방울 무늬 땡땡이 셔츠를 연세 지긋한 할아버지가 입고 있어서 좀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어. 근데 그건 티셔츠 무늬가 아니었더라고.
핏자국이었어. 핏자국. 그게 피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갑자기 너무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나는 좌석 뒤로 숨었어. 그리고 나서 몇 분이나 더 아빠는 그 영감님이랑 이야기를 했고 다시 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나는 아빠한테 무슨 일이었냐고 물어봤지. 그 영감님이 갑자기 길에서 튀어나와서 차를 멈춰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섰는데 되게 느낌이 이상해서 차에서 안 내리고 창문만 열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할아버지 왈, 저 집 안에 지금 칼 든 살인마가 사람을 죽이고 있으니 경찰을 부를 수 있게 핸드폰을 빌려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었대. 아빠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돼서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고 내가 신고해드리겠다 하고 신고를 대신 해줬던 거고. 그 사건이 어린 나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어. 피가 큼지막하게 방울방울 튄 셔츠를 입은 노인이 어두컴컴한 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싶어. 근데 최근에 갑자기 그 사건이 다시 생각나서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있는 그 할아버지가 입은 셔츠를 떠올려 봤는데 보통 칼에 맞은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의 옷에 땡땡이 무늬로 피가 튀는 걸까? 정면에 있던 사람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무서워. 그죠? 보통은 신고해달라고 하지 휴대폰 달라고 안 하죠. 근데 굳이 그 도로에 나와가지고 폰을 달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피가 묻은 걸 들켰다고 생각을 했나? 피 묻은 티셔츠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 들켰다고 생각을 했나? 칼에 맞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옷에 땡땡이 무늬로 피가 튈까? 이건 케바케일 것 같긴 한데 채팅창에 나온 것처럼 해머로 뭐 때렸다든지 이러면 뭐 튀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칼은 쑥 들어갑니다. 어우씨 끔찍해.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이거 무슨 영화였더라? 친구였나? 친구에서 이제 진짜 조폭들은 이 칼을 잡을 때 뒷부분을 막아야 손을 다치지 않고 깊게 찌를 수 있다. 그리고 칼을 찌른 다음에 칼을 돌려라. 그러면 억소리도 못하고 죽는다. 뭐 이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칼을 뒤를 잡으면 죽었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장동건이 아마추어틱하게 사람 죽이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죠. 예. 자, 아무튼 간에 갑자기 유호성님 얘기로 빠졌는데 자, 여기까지가 땡땡이 티셔츠라는 실제 경험 괴담이었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오른쪽으로 돌리냐 왼쪽으로 돌리냐에 따라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유추를 할 수 있음. 그러네. 보통 오른손잡이면 찌른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제 빼겠죠. 왼손도 이제 바깥쪽으로 빼고. 재밌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